엄마, 이 상자들은 뭐예요? 왜 이렇게 집이 어수선해요? 그냥 정리 좀 하는 중이야. 딸 다영이 현관에서 멈춰섰습니다. 짐들마다 주방, 서재, 기타라고 적혀 있었죠. 사위 민수가 덤덤히 물었습니다. 이사라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 속엔 오래 쌓인 먼지 같은 서운함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짐을 하나 더 테이프로 봉했습니다. 테이프가 쭉 찢어지는 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텅 빈 벽이 그 소리를 오래 머금었어요. 오늘은 제가 왜 이런 정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골 사랑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그만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대전의 오래된 골목 끝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메고 새벽마다 계단을 오르내렸고, 낮에는 건물 복도를 닦고, 저녁이면 가족의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똑같이요. 그 일상이 자부심이었어요. 내가 이 집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새벽 4시 50분. 알람은 필요 없어요. 알람보다 먼저 깨는 몸이니 주방 불을 켜면 다육이 잎의 초록이 먼저 깨어납니다. 아침에 바쁘게 출근하고 학교 가는 딸과 사위, 손주들 아침 준비를 하며 쌀 씻는 물소리가 집안의 첫 소식이 됩니다. 밥솥에서 김이 오르면 나는 눈으로 시간을 잽니다. 10분 뒤엔 현관을 나서죠. 낡은 배달 가방을 어깨에 걸고, 겨울이면 숨이 흰 깃발처럼 펄럭이고, 여름이면 등허리에 맑은 땀이 선을 긋죠. 계단 사이에 누적된 먼지는 늘 같은 자리에 숨어 있고, 나는 같은 각도로 걸레를 짜서 그 자리를 지웠습니다. 누군가는 티도 안 난다 말하지만 티가 안 나는 수고가 집을 지키는 법이니까요. 이게 제 하루였습니다. 늘 누구를 위해로 시작해서 내일도 똑같이로 끝나는 하루. 예전엔 그게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손주들이 달려와 외할머니 최고 하며 안길 때면 무릎이 시큰거려도 마음은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으니까요. 아,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믿었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딸 다영의 말투가 점점 예리해졌고, 사위 민수의 표정은 늘 바쁜 일정표 같았어요. 엄마, 내가 너무 바빠요. 오후 5시 전까지 청소하고 빨래 마무리 부탁드려요. 엄마, 얘들 저녁 밥은 6시에 먹여야 돼요. 애들 학원 시간이 있으니까. 엄마, 애들 아빠 들어가면 시원한 해장국 좀 준비해줘요. 어제 술을 먹어서 속이 아픈가 봐.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는 건 좋지만 그 일들이 이제는 내 호흡을 조이는 줄은 좀 늦게 알았습니다. 엄마, 세탁은 저희 옷이랑 따로 해주세요. 신랑은 알레르기가 있고 얘들이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대요. 세탁실의 하얀 증기가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같은 집, 같은 물, 같은 햇살 아래인데 왜 나는 따로여야 할까? 우리 음식은 따로 준비해 주세요. 얘들 아빠가 음식이 짜대요. 말끝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인데 물기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라는 말, 그 말이 제 등을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하루는 도시락 배달을 마치고 라디오를 아주 작게 틀어놓고 잠시 쉬고 있었어요.
엄마, 아침에 라디오 소리 좀 줄여주실래요? 새벽부터 시끄러워요. 그 말에 손이 라디오 다이얼로 가다가 멈췄어요. 소리를 줄이는 순간 내 존재까지 같이 줄어드는 기분이었죠. 무릎도 그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무릎을 주물렀어요. 관절이 갈라지는 소리를 내며 항의했어요. 그만 좀 쉬자. 그 속삭임이 마치 제 마음 같았어요. 몸이 먼저 알더라고요. 사람이 한계를 느끼는 건 감정보다 무릎이 더 빠르다는 걸. 동네 정형외과 의사는 엑스레이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더 미루면 큰 수술이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오래된 배달 가방이 유난히 묵직해졌습니다. 가방엔 도시락이 아니라 내 세월이 들어 있었어요. 묵묵히 메고 다녔던 시간들이 한 번에 어깨로 쏟아졌죠. 그날 밤 딸이 와서 달력을 펼쳐 놓았습니다. 다음 주에 애들 데리고 오사카에 다녀올게요. 우리 없는 동안 집안 청소 좀 부탁해요. 그래. 입술은 대답했지만 가슴은 잠깐 멈췄어요. 내가 쉬는 상상은 처음부터 일정표에 없었구나 하고 다음 새벽 평소보다 서둘러 나가 청소를 마쳤습니다. 계단참에서 쉬는데 아래층 창문으로 라면 끓는 냄새가 올라왔어요. 갑자기 눈앞이 가물했습니다. 나는 왜 늘 끓이고 나누고 비우는데 내 그릇은 언제 채워지나? 스스로를 타이르며 다시 걸레를 쥐었죠. 손바닥에 굳은 살이 더 단단해진 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얘들 저녁은 6시에 꼭 맞춰주세요. 어제 조금 늦었던데 학원에 늦었대요. 시간을 좀 정확히 맞춰줘야 해요. 알았다. 짧은 대답 뒤에 따라붙는 내 숨은 길었어요. 타이머에 맞추는 밥상, 분리되는 세탁과 음식, 낮아진 라디오, 줄어드는 자리. 거실 소파에도 내 자리는 끝 모서리뿐이었죠. 등을 기대면 스프링이 골반을 찔렀고 나는 몸을 조금 틀어 앉는 법을 익혔습니다. 익숙해지는 건 늘 이렇게 조용하고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밤이 깊자 골목 확성기에서 분리수거 안내가 흘러나왔어요. 이것은 플라스틱, 저것은 종이. 분류의 언어는 생활을 정돈해 주었지만 내 마음까지 선을 긋는 기분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서로를 분류표처럼 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 가족, 이웃, 일, 그리고 나. 그중 하나는 늘 맨 끝칸으로 밀려났죠. 그리고 그 끝칸엔 대개 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작은 것들이 쌓여 마음의 문턱을 만듭니다. 아직 문턱을 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그 문턱 앞에 서서 오래 서 있었어요.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아니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아온 버릇 때문에 문턱은 낮고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턱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무릎이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몇 칸만 올라도 다리가 불에 댄 듯 아팠고 도시락을 들고 나설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벌칙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바로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더 미루면 걷기 힘들어지실 거예요.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주저앉았지요. 이제 정말 나한테도 멈출 이유가 생겼구나.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다영아,
나 무릎 수술을 해야 한대. 수술이요? 그럼 애들하고 집안일은 어떡해요? 며칠만 쉬면 괜찮을 거야. 며칠이요? 엄마 안 계시면 애들 스케줄이 다 꼬이는데 걱정이네요. 사위 민수는 달력에 표시를 하며 말했습니다. 병원비는 얼마나 든대요? 요즘 상황이 좀 빠듯해서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쳤습니다. 걱정보다 계산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날 밤 불 꺼진 주방에서 혼자 앉았습니다. 냉장고에 윙하는 소리마저 제게는 낯설게 들렸어요. 내가 아픈 게 왜 미안해야 하지? 눈물이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으로 갔습니다. 간호사분이 환자복을 내밀며 물으셨어요. 할머니 보호자분은 언제 오세요? 가족들이 바빠서요. 혼자예요. 그 대답을 하는데 목이 약간 떨렸습니다. 언제부터 혼자예요가 제 입에 이렇게 익숙해졌을까요? 수술이 끝나고 눈을 떴을 때 옆 침상 할머니 곁에는 가족이 북적였어요. 어머니, 과일 좀 드실래요? 많이 아프시죠? 좀 괜찮으세요? 그 따뜻한 말소리가 커튼 사이로 흘러들었습니다. 제 커튼 너머에는 오직 침묵뿐이었지요. 퇴원하는 날 택시를 타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수술은 잘 되었대요? 내일부터 애들 챙기는 게 가능하겠어요? 저는 신발을 벗으며 벽에 기댔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던데. 한 달이요?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파출부를 쓸 수도 없고.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파출부라도 저는 그보다 더 오래, 더 묵묵히 이 집을 지켰는데 말이에요. 며칠 뒤 밤 물을 마시러 거실에 나왔다가 딸과 사위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랑 사는 거. 이제 좀 불편하지 않아? 눈치도 좀 보이고 편하지가 않아서. 글쎄,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참아봐. 몸도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요양원을 알아볼까? 요즘 시설 좋은 데 많다던데.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컵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소리를 내면 들킬까봐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요양원이라니. 나는 그들의 짐이 되어버린 걸까? 다음 날 새벽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거실 불을 켜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머릿속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달력 한 장을 펜으로 꾹 눌렀어요. 그날 날짜 옆에 작게 적었습니다. 이날 떠난다. 그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약속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한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제 인생의 새로운 문턱이 되었지요. 딸 가족이 오사카로 떠난 날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항상 들리던 TV 소리도 손주들의 웃음소리도 없었어요. 낮은 햇살이 커튼 틈으로 들어와 바닥을 길게 그었습니다. 저는 그 빛 위에 앉아 조용히 박스를 닫았습니다. 이제 정말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았지요.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 집 임대를 놓으려고 하는데요. 아, 네. 가족분들이랑 상의는 하셨어요? 제 집이에요. 제가 결정하면 돼요. 그럼요. 요즘 이 동네는 새가 금방 나갑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저는 그 말에서 묘한 위로를 느꼈어요. 금방 나간다. 그건 마치 이제 나도 벗어날 수 있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니 손끝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생애 첫 해방의 진동 같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테이프가 감긴 박스 9개, 낡은 배달 가방과 고무장갑, 오래된 밥주걱 하나. 그것이 내 74년의 전부였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물었어요. 이게 다예요. 그래요. 내 인생은 무겁지만 짐은 가벼워요.
그분은 웃었지만 저는 울컥했습니다. 트럭 문이 닫히는 소리에 30년의 세월이 쿵 하고 접혔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문패를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한복순, 그동안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이름이었어요. 손끝에 묻은 먼지를 털며 조용히 말했죠. 이젠 나도 나를 불러야겠다. 정선에 도착한 건 오후 4시. 봄 냄새가 섞인 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시골집, 나무 마루와 낮은 천장. 이 집엔 내 이름만 있어요. 남편도 딸도 사위도 아닌 오롯한 한복순의 집. 정선에 도착했을 때 오후 햇살이 산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공기가 달랐어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냄새, 비 온 뒤 마당 흙 냄새가 살짝 섞인 산바람. 새 집은 작고 단단했습니다. 낮은 천장, 나무 마루, 창문 밖으론 능선이 이어졌어요. 그 단순한 풍경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저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예요? 집이 왜 이렇게 비어 있어요? 이사했어. 이사요? 어디로요? 정선 산이 보이는 곳이야. 엄마, 아무 말도 없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는 어쩌라고요? 걱정 마. 집은 임대 놓았고 한 달은 비워둘 테니 그때까지 너희들도 정리해라. 엄마 왜 이렇게 갑자기요? 왜 이러시는데요? 우리한테 화나신 거예요? 저는 창문을 열고 바깥 바람을 들이켰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이젠 내 삶을 살고 싶어서야. 엄마, 저희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잘못이라기보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 미안하지 않으려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같이 살면 안 돼요? 이젠 안 될 것 같아. 너희는 너희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그럼 생활은요? 돈은요? 엄마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집세 들어오는 걸로 충분해. 이젠 돈보다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니까.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너무 서운해요. 다영아, 나도 서운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서운함까지도 놓으려 한다. 그게 엄마가 나답게 사는 첫걸음이니까. 그 말을 끝으로 통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어둡게 꺼졌고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커피를 내렸어요. 잔을 들자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건 외로움의 떨림이 아니라 자유의 떨림이었어요. 창밖에 산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나답게 사는구나.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무도 없는 집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선으로 이사 온 지도 어느덧 석 달이 흘렀습니다. 아침이면 산새 소리에 눈을 뜨고 마루 끝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엽니다. 도시의 소음 대신 들리는 건 바람이 창살을 스치는 소리뿐이지요. 그 소리가 이젠 제 자장가이자 알람이 되었습니다. 텃밭에는 상추와 부추가 자랐고 동네 어귀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시장에 다니고 된장을 띄우며 하루를 보냅니다. 이웃들은 저를 한복순 씨라고 부릅니다. 누군가의 엄마나 장모가 아니라 그냥 제 이름으로요. 그 이름이 이렇게 다정하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딸 다영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엔 사위 민수, 그리고 손주 둘이 서 있었죠.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리 연락도 못 드리고 죄송해요. 그래, 들어와라. 먼 길 왔구나. 거실은 작아서 비좁기는 했지만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딸은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참 좋네요. 공기도 다르고 냄새도 달라요. 그럼 바람이 다르지. 이곳은 사람 마음도 함께 식혀주는 것 같다. 사위가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저희가 장모님 마음을 조금은 알겠습니다. 어머님 댁에 얹혀 살다 보니 매일 눈치가 보이고 마음이 좁아지더라고요. 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했던 말과 행동들 모두 죄송했어요. 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땐 그게 얼마나 상처였는지 몰랐어요. 저는 잔잔히 웃었습니다. 괜찮다. 사람이 늦게라도 깨달으면 그걸로 됐지. 손주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여름방학 때 우리 또 올 수 있어요? 그럼 괜찮지. 엄마 아빠랑 꼭 같이 와야 해. 알았지? 아이가 밝게 웃었고 그 웃음이 제 가슴에 들어와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직접 띄운 된장으로 찌개를 끓였습니다. 식탁 위로 김이 피어오르고 딸이 첫 숟가락을 뜨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맛이 그리웠어요. 그리운 건 맛이 아니라 그때의 마음이겠지.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속 간장 냄새처럼 오래 묵은 서운함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영아, 엄마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이제야 익숙해졌거든. 그래도 외롭진 않아요. 외로운 날도 있지. 하지만 그 외로움이 이제는 무겁지 않아.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딸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제야 조금 알겠어요. 그래.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늦게 깨우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밤이 깊어질 무렵 떠났습니다. 차가 산길을 따라 내려가자 저는 마루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이젠 그들의 삶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들도 제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텃밭에서 상추를 따다가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능선을 비추며 천천히 번지고 있었어요. 손끝에 닿은 흙이 따뜻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낯익은 멘트가 들렸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하루는 오롯이 나를 위해 미소 지어 보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마치 제 이야기를 대신 전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뒷모습으로 살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제 이름 한복순으로 살아가면 충분했어요. 창문을 여니 산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밀고 제 머리칼을 살짝 흔들었지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은 늦게라도 반드시 닿는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이제는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비슷한 경험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